멘탈이 나가잖아요. 10초 만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것만 말하세요. 진짜 될 일은 된다. 진짜 될 일은요, 결국에는 다 됩니다. 뭐 어떤 길로든 돌아서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죠. 될 거라면 됩니다. 근데 안 될 거라면 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행운이 온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받을 게 없으면 다 흘러가죠.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죠, 수시로 멘탈이 터지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도 엎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해서, 아니면 실망시켜서, 그래서 멘탈이 터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숨통이 이렇게 조여들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제 어떡하지? 다 끝난 건가? 이런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때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떤 명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숨 한번 쉬었다가 진짜 될 일은 어차피 된다. 멘탈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대와 집착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집착.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안 되지? 아니면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처음에는 작은데요, 얘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얘는 계속 그 자라나면서 불안을 똥처럼 쌓아놔요. 그리고 그 불안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권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내가 할 수 있었어.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포기예요? 포기는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우주의 섭리? 세상 복잡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흐름을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 거대한 강물에 나를 맡긴다.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도요,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될 인연이라면,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이루어져야 할 이룰 성취라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1분 뒤에 무슨 일 생길지 알아요? 정말 높은 확률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 누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개소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름을 신뢰하는 거죠. 꽉 막힌 벽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 그게 꼭 직진 코스여야지 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더라도 그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가 사실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우회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돌고 돌아서 뭐가 됐건 될 일은 돼요. 될 일은 됩니다. 안 될 일은요? 안 돼요. 이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믿는 순간 이 어깨를 짓누르던 이 책임감, 무거운 긴장감,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맑아지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불안이라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합니다. 누구의 마음, 그런 거죠.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고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통제 이분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인터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익스터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노력, 태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판, 아니면 날씨,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어떤 결과. 이런 거예요. 고통받는 이유가 결과를 익스터널인데 그걸 인터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거 내가 다 했는데? 아니야.
반대로 그렇게 교만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거 전부 다 내 책임인데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 못한 거는 내 탓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하게 해야 돼. 이런 집착이 필연적으로 좌절을 부릅니다. 될 일은 된다. 만날 사람 만난다.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방관자적이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 익스터널인 결과를 운명이나 신의 영역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이 순간에 원래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그럼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편도체 과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왜 짐승들 중에 막 맹수가 나타나면은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 있죠.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런 상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서 전두엽, 이성 담당의 뇌가 다시 작동할 이 여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걸 다 맡기고 우리가 빨리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다 좋은데 이 될 일은 된다는 말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익스터널을 맡긴다 그래서 인터널도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멘탈 센 사람들 왜 센 줄 알아요? 결과에 연연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은 왜 멘탈 세져요? 결과에 연연이 안 돼. 그건 나한테 큰 일도 아니야.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멘탈이 세요? 멘탈이 세서 큰 사업을 할까요? 아니에요. 큰 사업이 됐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커질수록 작은 일은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돼. 세계관이 작은 사람들은 밥상에 뭐 올라왔냐가 그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자기 세계관이 그거야. 주차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관이 커져야 돼. 대신에 뭐예요? 그 과정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예요. 나도 사실 100% 통제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100% 통제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할 수 있음에도 어렵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근데 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삶이 너무 힘들어지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나마 어렵지만 통제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태도라는 거. 오늘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떤 거에 쏟아 부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 이거 쏟아 부었어. 그다음 결과는 뭐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야. 그 세상의 흐름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 밖의 일. 그걸 걱정하고 앉아 있느라고 정작 내 안의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거를 안 하다 보면 또 밖의 결과 더 안 좋아지고 나 안에 안 하면 밖에 안 좋아지고 그거 계속 그 피드백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안 좋은 피드백이. 그래서 내가 내 태도를 쏟아 부었어. 그럼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나쁘다는 것도 지금의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진짜 몰라. 될 거라면 돼요. 안 될 거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이 명쾌한 이치를 저는 못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져.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공은 넘어갔어. 이 말을 핑계로 게으름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될 놈은 된다며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안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결과가 내 밖의 영역이라는 말을 믿든 안 믿든 행동을 안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값은 정해져 있어요. 행동 안 해요? 그럼 결과 0이에요. 수학적으로도 명확하죠. 엄청난 행운이 100점이 쏟아졌어요. 근데 준비 상태가 0이면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1928년에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떠나면서 실수로 그 포도상구균을 배양한 접시를 창가에 놨어요. 창문 틈으로 곰팡이 포자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푸른 곰팡이 포자가 그게 뭐예요? 그 운이에요. 그래서 그 곰팡이 핀 접시를 봤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었죠. 보통 사람이면 실험 망쳤네. 아유 재수없어. 이러고 버렸어. 씻었을 수도 있어. 설거지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녹아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항생제잖아요. 이 우연한 실수, 될 것은 된 그거 덕분에 탄생한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운이 좋았네. 근데 실제로는 런던 시내에 수많은 집에 수많은 곰팡이들이 가서 그 포자가 날아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빵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와 그 세균이 있는데 곰팡이가 피었을 거예요. 근데 왜 플레밍만 그거를 기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 평생 동안 세균을 연구해왔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운의 얘기로 가져온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는 노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터널. 그 사람이 그런 하나하나를 살피려는 태도, 그 다음 지금까지 쌓아온 세월. 그 사람은 뭐예요? 곰팡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발견이라는 비가 쏟아졌어요. 행운이죠. 다른 사람은 받을 그릇이 없어. 아무에게도 행운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곰팡이를 당연히 그냥 버리지. 여러분 지금까지 곰팡이 쓸어가지고 버린 거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 당연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플레밍은 그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 그 빗물을 받아내서 유의미한 뭔가 성과, 인류를 구원하는 성과를 만든 거죠. 진짜 될 일은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도 사실은 그런 행운은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 그럼 그거를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냥 운이 그게 행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겨요? 너무 행운으로? 뭐예요? 그냥 망신당할 기회예요. 못하니까. 쟤 뭐야? 근데 누군가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이렇게 영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유튜브 뭔데? 누군가에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에 비를 공평하게 쏟아진다고. 근데 비가 그친 뒤에 남은 물의 양은 천지 차이예요. 그릇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비가 쏟아질 때 시원해 뭐 이러고 말 수 있겠지만 정작 필요할 때 쓸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 다 흘러가 버린 거야. 근데 그릇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댐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두려워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 비가 내릴 때 그 기회가 쏟아질 때 담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느껴지는 고난, 지루한 반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라니까요. 내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그릇을 더 넓고 크게 만들고 있나? 그릇이 더 커질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게 행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그릇이 종지만 한데 비가 내리면 그럼 난 이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행운이 빨리 오는 게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이 될 일은 된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 신의 뜻이죠. 근데 같은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담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죠. 지금 상황이 꼬이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수 있어요. 멘탈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10초만 딱 멈추세요. 진짜 될 일은 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내 그릇을 닫고 넓히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돌아가더라도 늦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닿을 곳은 닿는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무너져요. 시련이 와도요, 다시 일어나요. 왜냐면 나는 행운을 담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진짜 될 일은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한테도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행운은 차별적으로 쏟아지지 않고 세상에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네, 2025년 한국에서 맨땅에서 부자 되는 과정, 그죠? 맨땅 과정입니다. 간만에 맨땅 과정 2025년 11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맨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검색의 종말이라고요. 저희가 되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그 SEO 기반의 창업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였죠. 그때 당시에 검색어 숫자 대비 검색어가 많으면 뭐예요? 검색어량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다. 검색을 많이 하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다. 상품이 등록된 거는 공급의 어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수치다. 공급의 추정치는 상품에 등록되는 양이고 수요의 추정치는 검색량이다. 자, 그럼 뭐예요? 상품 등록 개수의 변화량은 뭐예요? 그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은 이 시장의 공급의 변화량이다. 저기 검색어의 변화량, 그건 뭐예요? 그 기울기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도 그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변화량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검색어의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고 그 공급량이 멈추거나 내리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제가 하고 이제 그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 단계, 그 전에는 이제 다모아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거를 기획을 같이 했었고 그건 무료로 배포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는 창업 단계에서 제가 초기 기획을 같이 했죠. 거기 이제 문승진 대표님이랑 같이 쭉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더 큰 회사로 키워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판다랭크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었고, 그렇죠? 판다랭크는 제가 거의 공동 창업에 준하게 했었죠. 그래서 판다랭크는 일부 지분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판다랭크 안에 만들었던 제가 검색 기반이 아니라 어떤 추천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뷰트랩에 전신이 된 거죠. 지금은 제가 그걸 기반으로 또 뷰트랩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튼 뭐예요? 저는 이 SEO 기반, 검색 기반의 무언가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검색 기반에. 그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들 검색 네이버한테 하나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뭘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 있어요. 통증. 그럼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무릎 보호대를 팔 수 있는 컨텐츠를, 무릎 통증을 넣어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파는 뭐 블로그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카페든, 맞죠? 요걸 해가지고 요거를 전환을 시키는 것이 이 검색 시대에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색량은 뭐예요? 무릎 통증이라는 것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이게 뭐냐면 각 탭이 있었어요. 탭. 이게 쇼핑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어떤 이 탭의 구성을 봐서 쇼핑이 어떤 순위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검색어를 먹는 거, 이 검색 증가 추이를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 이게 솔깃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벌써 2015년에 했던 거야. 10년이 지났잖아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그때 80%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반토막 났어요. 예를 들어 아까 무릎 통증. 여러분들 무릎 통증 나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식인에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재민이가 아니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검색의 종말입니다. 진짜 검색의 종말이에요. 검색은 장기적으로 AI로 넘어갑니다. 장기라 그래봤자 2, 3년이에요. 앞으로 2, 3년 남았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인스타에서 검색 기반의 컨텐츠를, 그 검색 기반을 늘리고 있나요? 카카오가 왜 욕먹으면서 그랬어요? 검색 기반 알고리즘을 버리고 다 추천 기반으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컨텐츠에서 빅 웨이브가 온다고. 지금 빅 웨이브가 오고 있어요. 추천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맞죠? 빅 웨이브예요, 이거. 자,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자, 검색의 종말이라는 걸 제가 컨텐츠에서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매스컴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매스컴. 이때가 추천의 시대였어요. 매스컴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람들이 탄환처럼 받아들였어요. 이게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 있죠. 진짜 이 매스컴의 메시지가 총처럼 들어왔다고요.
매스컴이 파워를 엄청, 매스컴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매스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추천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검색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하우보다 노웨어가 더 중요하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컨텐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탄환 효과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저 신방과 전공했고 알고 보면 방송국 PD 출신입니다. 한국경제보도본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SBS 미디어넷에서 사업팀 PD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2016년에 제가 퇴사할 때 의원 면직 SBS 미디어넷 주원규 딱 써있던 거 그겁니다. 저 사원 상태로 퇴사했죠. 그래서 여튼 뭐냐면 컨텐츠가 이렇게 하던 매스컴 추천, 그 다음 검색 시대,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다시 추천 시대로 되고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볼 수 있었어요? 검색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때는 컨텐츠 큐레이션의 시대예요. 큐레이션. 뭐예요? 큐레이션과 검열. 그죠? 옛날에는 출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출금. 돈을 뺀다는 게 아니라 출연 금지를 KBS 3사로부터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검색의 시대로 왔어요. 검색의 시대에는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SEO를 잡는 사람이 됐었어요. 검색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검색 최적화를 잡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큐레이션에는 이 큐레이션과 검열에 대한 도장의 시대, 도장. 누가 이 권력을 잡고 있는가? 누가 술을 잘 먹는가? 누가 술을 잘 따르고 그걸 잘 받아,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여튼 권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검색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추천의 시대였어요. 추천의 시대가 온 거죠. 이거는 컨텐츠 라인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콘텐츠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냐면 콘텐츠의 변화는요. 광고의 변화를 야기해요. 광고의 변화를 통해서요. 뭐가 이루어지나요? 소비 패턴이 변화합니다. 이때 큐레이션과 검열의 시대에는 매스컴에서 광고를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뜰 수가 없었어요. TV 광고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90년대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밴던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거를 썼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식의 집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라디오 있었나요? 여러분 집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나요? 혹시 삼국지가 있었나요? 모든 집이 다 똑같이 살았어요. 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땐 나라에서 큐레이션 하는 것, 그것을 모두가 그 광고밖에 못 봐. 다 검토받았으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광고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SEO 시대가 되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해요. 컨텐츠가 이게 먼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 검색을 기반으로 SEO를 잡아가지고 상대를 먹는 방식은요, 뭐가 원래 먼저 움직여요? 컨텐츠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옛날에 스토어팜이라는 게 생겼어요. 블로그나 어떤 웹페이지나 이게 다 SEO로 바뀌었어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광고도 글로 되고 있어요. 이때 뭐예요? 검색어 광고, 파워링크 이런 거 상단을 먹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의 권력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권력이 SEO로 바뀌었어요. SEO를 먼저 먹는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추천의 시대예요. 다시 나왔어요. 그럼 이 도장을 지금의 시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추천도 AI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추천도 AI가 쥐고 있고 심지어 이 검색도 AI가 쥐고 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AI한테 탈모에 대한 고민을 물어본 내용이 비단 예를 들어서 오픈 AI 거를 쓴다고 해볼게요. 오픈 AI로 데이터가 가는 걸 넘어서더라도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거치잖아요. 키보드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이 여러분들의 앞에 시옷만 쳐도 여러분들한테 자동 추천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치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화를 녹음하고 요약하는 거 AI 쓰잖아요.
카카오톡에 입력하잖아요. 모든 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웹에서의 모든 활동을 옛날에는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통계를 뽑고 이래서 뭐시기 자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빅데이터고 나발이고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AI 만들잖아요, 이제는. 콘텐츠 전환은 광고의 전환을 이끌고 광고의 전환은 소비 패턴의 전환을 이끌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미디어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다고요. 원래는요, 검색으로 사면 그 사람한테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쿠팡도 내가 샴푸를 사잖아요. 그럼 사고 나면, 아니면 검색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쿠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키보드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기반으로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내가 옆에서 검색을 하기 전에 나이키 얘기를 하면 인스타그램에 나이키가 탐색 탭에 뜬다는 거예요. 디지털 음모론이죠. 사이버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컨텐츠가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광고의 형태는 추천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광고의 형태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비의 형태는 뭘로 바뀔까요? 추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90이 넘어가면 검색을 합니다. 샴푸가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지 샤워가 끝나고 검색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배민도 검색 기반이에요. 맞죠? 다 검색 기반. 다 지금 소비는 검색 기반이야. 다 추천 기반인 것 같지만 검색 기반이에요. 추천 기반이지만 검색 기반이다. 추천 기반을 하고 싶지만 검색 기반이에요. 왜? 아직 그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 완전히 안 넘어갔어요. 몇 이상? 90이 넘어가면 그 10을 탐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컨텐츠 소비량도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추천은요, 내 마음이 10에서 20만 돼도 벌써 추천이 뜨기 시작해, 나한테. 뭐 때문에? AI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계속 나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근데 원래 이건 추천은 원래 뭐였냐면 고가 제품의 영역이었어요. 큐레이터는 원래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무장갑 큐레이터라는 거 있어요? 큐레이션이나 편집샵 이런 거는 그 추천이잖아요. 그 사람이 취향을 산다 이러잖아요. 그 취향이라는 건 원래 어디 있어요? 고가 제품에 있단 말이에요. 컨텐츠 발행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컨텐츠를 발행시켜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고무장갑 아니면 그 비누 하나에 뭐가 있어요. 그냥 노출 싸움이야. 원래 이 추천이라는 판매 루트는 고가 제품의 영역이었어요. 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근데 뭐냐면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디오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사건. 뭐예요? 쇼폼. 원래 유튜브로만 있을 때는 안 그랬어. 고가 제품. 근데 쇼폼은 뭐예요? 지금 이거 한 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찍는 이 비디오 한 편 가지고 쇼폼 한 200편 무리고 한 50편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쇼폼이에요, 쇼폼. 이 추천이 고가 제품의 영역이야.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추천이 검색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추천이라는 건 비싼 걸 해야 돼. 왜?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 매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치약도 검색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떠. 샴푸도, 헤어왁스도 뭐가 다 떨어져야지 다음 걸 검색을 할 텐데 그게 떨어질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지, 욕구가 90이 돼야지 우리는 검색을 하는데 욕구가 90까지, 구매 욕구가 90까지 갈 시간을 두질 않아. 얘가 10, 20일 때 이미 다른 누군가가 이 마음에 올라가기 전에, 물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추천을 해요. 컨텐츠가 나한테 먼저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샴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샴푸가 원래 다 떨어져야지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염색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어. 염색, 아니면
뭐 탈모가 있어, 탈모 이런 걸 검색을 했었어요. 그럼 샴푸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추천을 해준다니까. 나에게 필요한 광고를 나에게 줍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플랫폼이든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거기서 바로 구매하는 것은 너가 거기 알아봐봐. 그거보단 무조건 최저가야. 너가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가격 아무리 찾아봐. 이게 최저가야. 이거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는요. 자, 남편 vs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아내라고 쓸게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대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은요, 아내가 못마땅스러워요. 왜냐면 샴푸를 자꾸 인스타에서 사는 거야. 나는 옛날에 뽐뿌라는 게 있었어요. 뽐뿌.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뭐냐면 최저가 헌터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너가 찾아서 다나와에서 쿠폰 먹이고 하면은 얼마의 낮은 가격이 있는데 너 왜 인스타에서 헛돈 써? VS가 딱 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 십승무패였어요. 내가 찾은 최저가가 아내가 인스타에서 찾은 거랑 비교하면 남편이 이겼다고. 우리 최저가! 나 최저가로 샀다고! 너 잠깐 있어봐. 컴퓨터에서 하면은 쿠폰 딱 먹이고 뭐 어디 쿠폰 긁어가지고 딱 하면 자 봤지? 이게 60원 더 싸지? 원래 이게 했다고. 남편이 똑똑한 걸로 아내를 의학 주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내는 아무 이 시간을 다 안 써. 이거 막 찾고 뭐 하고 어디가 최저가고 나발이고 이거 시간 하나도 안 써. 11월 27일부터 치약 뭐 진짜 뭐 호주에서 진짜 제일 좋은 거 그거야. 이것도 안 좋은 거 팔잖아요. 그럼 사막여우가 목을 쳐. 어차피 온라인에서. 인체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긍정적인 자정작용으로 얘가 이제 한 7승 2패로 바뀌었어. 인스타 믿고 거른다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지금 뭐예요? 인스타 7승 2패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아니 7승 2패 1무 이 정도. 남편의 노동력 대 아내의 재미. 근데 재밌는 놈이 이기지. 재밌는 놈이 이겨요. 저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인스타에서 그만 사라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호구였구나. 왜? 어른들이 야, TV에 나온 거 사. 그런 거 사지 마. 우리가 어릴 때 봤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면 되는데 그 어른들이 호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는 아내가 호구였어. 근데 지금은 내가 호구라고. 내가 호구예요. 그럼 이거 고생 인식거리 최저가 찾고 뭐하고 누가 해? 이 인스타 주인장들이 그걸 해. 그것도 기분조차 안 나쁘게. 남편은 최저가 찾아서 아내한테 알려주면서 의학 주잖아요. 나 바쁜데 이런 거 막, 왜 이런 거 왜 샀어? 막 이래. 이 언니들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고. 필요한 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검색을 하겠어요?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된다고. 이거를 검색 찌꺼리 하고 있는 게 병신된다고요. 이 고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문 쇼핑하는 전문가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고. 플랫폼의 붕괴. 플랫폼 붕괴할 거예요. 플랫폼한테 광고 받아서 해주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신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뭐 하고 있어요? 큰 인플루언서들은 자기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어. 그 비용만큼 싸게 하거든요. 플랫폼들이 얼마를 떼가는지 아세요? 거의 한 30% 떼가요. 그 30%를 나는 한 10%만 더 붙여도 그 나는 충분히 이익이거든. 플랫폼을 운영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변화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마트가 무너지는 걸 쿠팡이 즐겼던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쿠팡이 무너지는 걸 유튜브가 즐기는 시대가 된다니까. 틱톡이 즐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AI가요, 플랫폼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AI가 다 어차피 지금 브라우저 자체가 AI로 바뀌고 있잖아요. 구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AI한테 안 물어보는데, 나는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모바일 키보드가 이미 여러분들의 채팅을 자동 완성시킨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매한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것을 추천합니다. 미래를 추천해요.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따라서 뭐 하고, 이거는 너무 옛날이야. 이미 그냥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시대가 넘어갔어요. 근데 왜 3년이나 걸리냐? 그 유통의 채널과 유통 방식과 인간이 변화하는 시간이 3년이 나는 걸릴 것 같다는 거야. AI는 이미 저기 가 있고. 그러면 그 소비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어차피 될 건데. 어차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왜 지금 안 하냐고. 에? AI는 그거 안 할 거예요. AI는 광고를 유치를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가 된 거를 상단에 말해줘. 그걸 구별해내려고 노력하겠죠. 그 순간 뭐예요? 바로 제미나이로 갈아타지.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광고가 나오겠죠. 그럼 그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또 다른 형태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게 뭔지를 또 찾아야 될 거고, 그게 어떤 변화를 만들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PT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페이지에서는 어쨌거나 이거 미래 얘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미래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원래 추천의 시대였고, 추천의 붕괴, 컨텐츠 흐름이에요. 추천의 붕괴가 검색의 시대가 추천을 붕괴를 시켰고, 지금 검색을 새로운 초개인화 추천이 이거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 뒤를 항상 광고가 그 뒤를 항상 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소비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3년 뒤에. 인간 관계는 그렇지 않냐고? 아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누군가를 떠올려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90이 차야지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왜? 연락 유료였어. 비용이 높았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돈 받았던 거 알아요? 모두 다. 지금은 어때요? 까맣게 잊고 있던 애가 인스타그램 오늘 켰는데 걔가 골반을 흔들고 있다니까. 지도 나름의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좋아요 누르면서 DM 보내고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카카오톡을 대체한다 그럴까? 추천이야, 추천. 카카오톡은 검색이었는데 얘네가 추천으로 되니까 지들도 그 사용자 이용 패턴이 검색인데 추천으로 바꿨다가 지금 아작났잖아요. 근데 여튼 모든 쪽에서 검색이 무너지고 추천이 뜨니까 이 검색을 먹고 있던 거인들이 지금 바빠졌다고. 다 알잖아요. 카카오톡이 바볼까요? 아니에요. 그 추천이 뜬다는 거. 검색이라는 건 마음이 90이 돼야 되지만 10, 20일 때 이미 빌드업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미 다 서로 팔로잉 돼 있고,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집니다.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죠.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어떻게 지냈어? 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뭐예요? 더 재밌는 일도 벌었죠. 연예인들이나 TV 스타들도 나한테 연락이 와.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면. 추천으로 뜨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추천으로 뜬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 추천으로 떠버리니까. 내가 TV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서 보던 브랜드들이 연락이 와요. 나한테 광고나 협찬을 주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외치게 될 거예요. 내가 더 날카롭게, 더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뾰족.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날카로울수록, 이거보다 뾰족할수록. 예. 내가 더 뾰족하게 모을수록 더 뾰족해져요. 중요한 건 나의 이 뾰족함이 뭘 만드냐? 이걸 만들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성. 내가 머리숱이 많이 없어. 그럼 많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머리숱이 조금 없으면 그럼 못하나요? 아니요.
조금 없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피부가 많이 나빠. 그러면 많이 나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 피부가 조금 나빠. 그럼 조금 나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질 거예요. 저는 회사원에 좀 가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월급을 180만 원 받은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이었고 낮은 월급은 저를 퇴사할 수 있게도 만들어줬지만 기회비용이 낮으니까 퇴사할 수도 있게 만들어줬지만요.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잘 될 때 저를 응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결핍은 나에게 자격을 준다. 나의 결핍은요,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내가 키가 작잖아요. 그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키가 큰 새끼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육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육각형 인재라는 표현 아시죠? 근데 이 하나가 엄청 특출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어떤 한 평균이라고 했을 때 아주 뾰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TV 스타가 됐어요. 지금의 뾰족함은 여기서 매력을 얻지 않아요. 얘네들은 잘 돼서 도와줄 필요도 없어.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하나의 극단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스타가 되는 줄 아세요? 온라인 스타가 됩니다. 극단적 결핍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극단적 결핍이, 이 사람의 결핍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만들어주고, 그 결핍이 대표성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건, 이 대표성이라는 단어는 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마음을 만들어요. 이건 느낄 수가 없는 마음이야. 이 결핍에서 오는 대표성이라는 건 느낄 수가 없는 마음이라고요. 이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 또래 학창시절에 막 따기 맞고 나 괴롭히던 애가 있어. 걔가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요즘엔 이런 거 없죠. 근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대표가 개주 달리기 합니다. 우리 반인 애가, 그 일진인 애가, 나를 괴롭히던 애가 걔가 3학년을 따라잡았어. 그때 걔 응원하게 된다. 걔 응원하게 된다고요. 대표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결핍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린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결핍을 가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나갔어. 거기서 뭔가 그 결핍을 안고도 이 사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부족한데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니까 유튜브 하라고. TV 스타랑 다르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결핍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I로 대체가 안 돼요. AI는 결핍이 있나요? AI는 결핍이 없어. AI는 결핍이 없어. 그게 정말 눈물 나는 깨달음 아니에요? AI는 결핍이 없어요. TV 스타는 결핍이 없어요. 저는 결핍이 있거든요. 제 채널은 그래서 잘 된 거예요. AI가 찾은 게 만약에 AI가 어떤 쇼핑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쇼핑에 대한 답을 줘요. 얘가 한 게 2만 원입니다. 근데 AI는 찾아보니까 2만 원이어서 AI가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19,900원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핍이 나랑 같아. 100원 차이면 이거 살 수도 있잖아요. 1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AI가 진짜 전 세계 데이터 다 뒤져가지고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얘도 쳐볼 수 있으니까 19,900원에 100원 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핍을 공유했어. 아니면 그 결핍을 사람들이 응원해.
그러면 압살한다고. 더 잘해서, 인간이 더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못해서 이긴다고요. 나의 결핍은 나에게 자격을 준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짜 결핍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핍이 그 사람에게 대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뾰족하게 모여 있는 이 응원단, 자, 응원단이라고 할게요. 응원단. 이 응원단을 소비자로 하는, 이 응원단이 쓸만한 그 기업들이 귀신같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DM이 폭발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응원단 충분히 모았는데도 기업들이 나를 발견 못해요? 그럼 제안을 하면 돼요. 난 이런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경쟁사의 제품을 팔아버리면 돼요. 제품 어디서 구하죠? 쿠팡에 있잖아.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쇼핑, 틱톡 샵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판매 능력, 여러분들이 이들을 이만큼 대표한다는 걸 단숨에 검증하게 될 겁니다. 이 판매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어떻게 컨텐츠화할 것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잘나기만 했는데 내가 너무 이쁘고 나의 뾰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부수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단점은 0보다 낮아진 음수잖아요. 음수가 없는 양수만 있는 세계라고 할게요. 장점은요, 어떤 사람이 이뻐요? 그럼 더 이쁜 사람, 부자면 더 부자. 장점은 더 센 게 얼마나 나올 수 있어. 근데 못난 걸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못난 걸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못난 걸 그 대표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하고 하는 거는 수많은 훈련이 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가진 사람 중에 이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한 명은 미혼모야. 원래는 미혼모는 약해요.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떤 그런 법령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 남편도 잘 못 만났어. 그럼 원래는 기존의 사회는 이 사람 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 회장님들 살고 있는 나인원 한남, 시그니엘, 한남 더힐, PH129 이런데 하이엔드 주택,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이런데 비싼 주거지에 항상 들어가면 신기한 게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 들어가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 그게 뭐가 신기해? 근데 사람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튜버나 SNS 하는 사람들 거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SNS 하는 사람들, 이 결핍의 대표들, 어떤 돈은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회의 한 축을 하고 있다고요. 다양성의 시대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어딘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닥인데 뭘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응원단을 만들어서 그냥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나 아니면 뭐가 됐건 그런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너무 많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매출을 만들고 그게 증명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서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어떡하지? 그 강의를 듣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해. 제품 만드는 강의를 듣고 싶어요. 제품 소싱하는 강의를 듣고 싶어요. 브랜딩 하는 법을 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아니, 이걸 응원당을 만들고 그냥 빡 하잖아요. 그럼 DM 쏟아진다고요. 그냥. 주변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걱정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매출을 오르고 응원단이 모였는데 매출을 올려요? 그걸 만들어줄 회사나 사람을 내가 못 찾아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사업이 없어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 사업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막 달라붙는다고 그냥.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의 이메일과 만나자는 제안 때문에 계속 거절할 거예요. 와, 내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라고 전전긍긍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이메일 쓰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새끼는 답도 안 하네. 이거 100통만 와도요 500분이에요. 500분이면 50분이라고 10분 쉰다고 했을 때 10시간 동안 답장만 써야 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해요. 못해. 그리고 그렇게 답장을 못하고 뭐 카톡도 마찬가지죠. 한 5분 쓴다고 하면 야, 너 5분도 없어?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의도치 않게 거절하는 사람이 돼. 잠수 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야, 너 왜 연락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여러분들은 험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제한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려고 제가 사업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 소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소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사람들은요, 거절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특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던 애한테 내가 얘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한테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자존심을 딱 굽혀가지고 얘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거절당하는 기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인플루언서나 부자들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만든다면 못 구할까봐 그런 강의에다가 돈을 쓰는 필요가 없다고, 이걸 하면 다른 게 다 붙는다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원싱 하라는 거잖아. 모든 걸 무너뜨릴 빅 도미노를 쓰러뜨리라는 말 몰라요? 내가 블로그를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그냥 무슨 플랫폼이든 한 개만 그냥 끝까지 키우라고. 그게 스레드여도 되고 블로그여도 되고 유튜브여도 되고. 블로그는 근데 좀 검색 기반이잖아. 추천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 세 개 진짜 제일 추천하고. 인스타, 틱톡, 유튜브. 여러분 이거를 키우면 모든 여러분들의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바닥이고 나는 결핍투성이야, 나 너무 약한 사람이야. 그럴수록 뭐예요? 약할수록 더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서 해낼 수 있다면 혼자서 해도 되죠. 혼자서 해낼 수 있다면 혼자서 해도 돼.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드렸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거예요. 비즈니스 PT에서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40주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만들고 있고, 우리 회원들 매출이 지금 680억을 넘었어요. 한 달에 50억 이상 회원들이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이익을 물어볼 수 있죠. 회원들 이익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파트너스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한 5%도 안 돼요. 이 마진이.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랑 브랜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한 20% 정도 돼요. 브랜드 만든 사람. 근데 내가 그냥 광고해가지고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도 20%예요. 왜? 유통비용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딱 떼서 내가 받으니까.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 20% 정도 돼요. 그럼 또 강의 파는 사람, 자기 강의를 파는 사람들은 마진이 한 80% 돼요. 근데 내가 채널 키워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메이크업 강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메이크업을 할 줄 모르잖아. 근데 내가 메이크업 컨텐츠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불러서 이 사람 강의를 이렇게 해줬어. 이런 사람들은 한 25% 돼요. 소프트웨어는 또 엄청 높아요. 소프트웨어는 엄청 높고 교육도 높죠. 한 7, 80%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종에 의해서 이익률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익이라는 건 그 다음 해가 돼봐야지, 12월이 지나봐야지 3월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재무제표가 나와요. 현재 진행 중인 이익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내부적인 지표로 회계를 할 때는 매출 아랫단의 비용에 대해서는 남이 하는 얘기를 재무제표 나오기 전까지 알기가 어려워요. 재무제표 나온다 그래도 이 재고를 자산으로 잡았는지 감가를 어디서 잡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간 50억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미 비즈니스 PT 회원들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을 거예요.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도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유튜버도 있어요. 그 모두가 배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데이터들을 저희 컨텐츠 팀은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발전시키고 또 훈련 방식을 만듭니다. 안 팔리면 이유를 찾아서 또 훈련 방식을 만들어요. 저희 누적 회원 데이터가 6,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있는 회원 3,500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죠. 그럼 그 회원 중에 몇 %가 수익화를 달성하냐? 저희가 지금 202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89%가 여러분들이 30주 이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89% 달성된다. 졸업회원으로 가면 거의 90%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쌓인 매출 데이터는 그게 뭐 다른 데도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하는 데도 없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 데도 없어요. 이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했냐면 누가 저격하면 우리는 깔 준비가 돼 있어. 저격에 대응하려고. 너 회원 진짜 그래? 우리는 다 깔 수 있어. 그걸 우리의 홍보의 기회로 삼을 거거든. 저희는 트레이너가 회원이랑 1대1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프라이머라고 아세요? 프라이머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니시스라는 기업 아나요? 결제하는 이니시스, 이니텍, 아니면 호갱노노 아세요? 이니시스, 이니텍을 창업한 프라이머 지금 의장이 권도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당근마켓에 계시던 분, 그 다음에 받았던 그 지분을 엑시트하고 여기에 또 합류한 분이 있어요. 노태준이라고. 노태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매출 데이터가 엄청 쌓였어요. 계속해서 쌓였어요. 왜냐면 누가 물어보면 깔려고. 이게 너네 수익화 89% 됐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전부 다 있어. 모든 데이터 다 있어. 미친놈이야. 데이터 미친놈들이야.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이 크리에이터 펀드를 만들고 싶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근데 우리가 회원 매출이 다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분들이겠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비즈니스 PT에서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크리에이터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 펀드, 프라이머 크리에이터 투자조합 1호입니다. 1호를 권도균, 노태준 이 두 분과 제가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저는 저희 회원들을 그냥 성장시키는, 제가 뭐 운영이랄 게 있겠습니까? 최대한 성장시키는 거죠. 전 돈 벌어서 다시 회원한테 넣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변화에 진심이에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AI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AI보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이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은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엑시트에 이르기까지, 이 맨땅 초보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데, 유튜브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화를 하는데 평균 16주 플러스 3일 정도 걸립니다. 남의 일은 쉽게 보이잖아요. 저 새끼 유튜브 해가지고 돈 금방 벌었네. 가서 해봐라. 그게 되나? 순식간에 몇백씩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제로 베이스, 물론 그런 사람도 나오죠. 그런 사람 나와요.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돈 10,000원이라도 수익화가 되려면 한 16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은요, 들어오면 아예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단을 타서 완전 다음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희랑 함께 하시고, 재미로 하는 거면 그냥 강의 듣지 마시고 혼자 해보세요.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도 되고, 내가 나 잘 안 되나 보다. 그걸 알고 오잖아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올려보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강의 많이 들어보고 오세요. 비즈니스 PT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으로는 자기가 이미 100만 채널이야. 현실을 모르고 나는 결핍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난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솔직할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망해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서로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어떤 어머님이 있어요. 그분이 14주를 다녔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주 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되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만 원을 넘게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주방용품을 한 달에 3억씩 판매하는 30대 주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큼 걸렸나요? 9개월 걸렸어요. 이 공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알면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공식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혼자서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탑승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